우리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선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금액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확률과 이제 기대값으로 하는 거고, 충당부채 최소한 추산인식 구할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우연과 불확실성을 이제 고려하는 겁니다. 우연과 불확실성을 금액에서 고려를 하는 거고, 현재 가치는 우리가 이제 미래 사건이기 때문에 플러스 1년, 플러스 2년 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당겨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회계에서 기본적으로는 IFRS는 기본적으로 현재 가치로 이제 하는 겁니다. 현재 가치로 하는 거고, 화폐 시간 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는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출의 현재 가치를 평가한다. 이건 뭐 기본 개념이에요. 중요하면 현재 가치 한다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실무의 세나들이 충당부채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충당부채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인식하는 경우하고 인식 안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고, 대부분은 인식하면 이제 현재 가치를 다 합니다. 왜냐면 인식했다는 소리는 중요하니까 충당부채 인식하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자체가 1년, 2년 뭐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 3년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현재 부채, 충당부채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현재 가치 하는 거고, 현재 가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채 뭐 상각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고, 현재 가치를 이제 명목 가치로, 미래 명목 가치로 이제 변화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 이것도 이제 실제로 이제 회사들 이제 이런 충당부채 맞는 것들은 이제 엑셀로 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이제 다 해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율, 현재 가치 하려면 또 할인율이 중요하죠.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유형과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다. 저는 이런 굳이 적을 필요 없는데 당연히 세전 이율로 하겠죠. 이게 우리가 세우는 안 하니까 당연히 세전 이율로 하는 거고, 이 할인율에는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한 위험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요거는 뭐랑 연결되면 요거 제가 이제 요거 밑줄은 안 치지 않은데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액의 위험을 이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 고려를 했잖아요. 금액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거 할인율 할 때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할인율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두 번 더블 이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하는 겁니다. 요 내용은 거의 재무관리에 나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율은 이제 부채의 특이한 위험과 화폐 시간 가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 나오냐면 뭐 리스도 할인하고 우리가 이제 사채 쪽도 그 할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준서마다 제가 보면 이렇게 조금씩 그 문구 설명하는 방식은 다른데 거의 똑같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채의 특이한 위험이기 때문에 이제 기간, 할인율 따를 때 충당부채가 뭐 3년짜리다, 5년짜리다 그러면 우리가 3년물 이자율을 봐야 되고 5년짜리 이자율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용어의 차이가 다르지만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회전이율이라고 친절하게 또 써있고, 할인율에서는 위험을 반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액에서 고려했기 때문에 할인율에서 반영하지 않는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혹시 이제 문제가 줄 때 이제 그 헷갈리게 하려고 위험을 고려하는 할인율 얼마,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할인 얼마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특이한 위험, 화폐의 시간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다 한 거고, 이 할인율에는 아까 똑같은 말 또 썼네요. 그다음에 이거 제가 보면 충당부채 쪽 이쪽은 그 쓸데없이 좀 자세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왜냐면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당연하죠. 이 자산 처분이익은 우리가 이제 자산 쪽, 그 유형자산이나 고정자산, 그 처분 기준서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하게 되면 별도로. 그 다음에 이제 변제가 있습니다. 변제. 이 지금 나오는 변제하고 연대보증, 아까 그 제3자 연대하는 거 좀 다른 겁니다. 아까 그 우리가 전에 했던 제3자와 연대 같은 경우는 충당부채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A라는 우리 그 회사, B라는 제3자, 처음부터 이제 30%, 70%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갠 겁니다. 쪼개서 얘는 우발부채가 가고
얘는 충당부채 가고, 이 회사가 이제 파산하거나 이렇게 어려울 때면 내가 그걸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충당부채로 옮기는 거고, 여기 말하는 변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A라는 회사가 이제 100%를 부담합니다. A라는 회사가 이제 100% 부담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제품 현대자동차가 차를 만들 때 자기 부품을 자기가 이제 다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협력업체가 있어서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기 제품을 자기가 부담하지만 그 협력업체에서 받아서 이제 그 나왔던 부품에서 이제 그 이런 하자라든지 보종 이런 게 생기면 협력업체한테 또 이제 내립니다. 내리면 이 중에 일부를 또 부상권 같은 걸 행사해서 변제를 받는 거죠. 이 지금 5번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충당부채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주체의 일부나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만 변제금을 별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회계 처리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충당금을 이제 잡은 거예요. 충당금을 잡고, 여기는 충당을 잡았습니다. 충당을 잡았는데,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받을 것이 거의 확실해요. 대부분의 계약은 이렇게 거의 확실한 거죠. 왜냐면 계약서 상에 협력업체하고 제품 공급받을 때 이런 거 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회사들은 그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변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일부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자산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그 충당 이런 부채죠. 부채와 자산을 인식하지만 서로 상계를 하지 말라는 거고, 그런데 손익으로 인식할 때는 상계해도 된다. 손익은 상계 표시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만 자산을 인식하는 금액은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충당부채와 관련해서 포괄손익계에서는 인식한 비용은 재산에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을 상계에 표시할 수 있다. 상계에 표시할 수 있고, 위에는 별도의 자산을 인식하고 회계 처리한다. 이 얘기는 상계에 표시할 수 없다. 그런 멘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 지문을 보면 자산을 인식하고 회계 처리한다 이런 멘트도 있지만, 별도의 자산과 상계에서 공시할 수 있다. 상계하지 않고 공시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구를 바꿔서 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상계에서 표시할 수 있다는 표현을 썼고, 위에서는 별도로 표시한다 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산부채는 상계가 안 되는 거고, 손익 쪽은 상계가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충당부채의 변동은, 여러분들 이제 충당부채 개념 자체가 우리가 이제 지출 시기가 이제 불확실한 거잖아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상황이 변동되면 그런 그 시기하고 금액도 변경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재평가, 재측정하는 거죠. 보호기업마다 당연히 그 잔액을 검토하고 보호기업만 현재로 최소한 추정치를 반영해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충당부채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쌓아야겠죠. 그 다음에 충당부채가 그 기존에 쌓았던 것보다 낮아질 수가 있죠. 낮아진 거 있으면 이런 것들은 환입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환입이 그 의무를 이행해서 보시면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경제적 효益있는 자원 지출 가능성이 높지 않게 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 환입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환입다고 우리가 이제 더 많이 쌓고, 그래서 약간 이런 걸로 또 회사들이 약간 그 장난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이제 이익이 많이 났다. 이익이 많이 나면 그 회사에서는 이익이 많이 났거나 그 이익이 아주 많이 난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제 CEO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익이 이제 갑자기 나는 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익이 갑자기 났다는 거는 다음 년도에 이익이 이제 떨어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제 실적이 약간 이제 평가를 좀 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대부분 CEO나 CF들은 이익이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걸 제일 원합니다.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제일 원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그 개념 과목 중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을 약간 이게 평탄화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이런 충당부채 관련해서는 현금으로 넣고 좋잖아요. 현금으로 넣고 그 손익을 이제 그 약간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부담이 없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충당부채 현재 가치를 평가해서 표시하는 경우는 장부금액 기간과 증액하고 해당 증가 금액은 차입 원가로 인식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똑같은 거 리스의 리스 부채라든지 차입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처음에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미래 명목 가치로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인식하고 우리가 이제 그 충당부채 이런 전표를 이런 분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현재 가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죠. 충당부채는 이제 최초 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 사용한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게 충당부채가 실제 회사들 보면 충당부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제품 보증도 있고 환경 쪽도 있고 뭐 요즘에 뭐 탄소 여러 가지 이제 충당부채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으면 요 각각 요 A, B, C 팀면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 충당부채의 최초 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한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본래 충당부채 관련된 지출에만 그 부채를 사용한다. 이 의미입니다. 본래 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에만 그 충당부채를 사용한다. 당초에 다른 목적으로 인식된 충당부채를 그 목적이 아닌 지출에 사용하면 서로 두 사건의 영향이 적절하게 표시되지 않는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하고 뭐 이쪽에서 떡방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각각의 우리가 그 본래 충당부채에 된 것만 쓰라는 겁니다. 은근히 충당부채 관련된 개정들이 많아요. 최근에 이제 예전보다도 충당부채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좋아져서 회사들이 이제 충당부채를 많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충당부채, 우발부채 처음 중간에 했던 것처럼 우리 현재 그 우리 재무제표에 공시하는 거는 현재 기준, as of 이렇게 표현하는데 현재 기준의 자산부채를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미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미래 사건은 이제 우리가 하는 건 이제 분석이죠, 분석. 그 미래의 그 예상 영업 손실은 충당부채 인식하지 않는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미래 영업이익은 뭐 자산을 인식한다. 뭐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예상이익을 우리가 자산을 인식하지 않듯이 미래의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미래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는 영업과 관련된 자산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산 손상으로부터 수행한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이제 1036호 자산 손상 쪽에도 있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예상 영업손실이 있으면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자산이 손상을 입었다는 징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상 검토를 하고 손상 금액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네, 이제 손실 부담 계약은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재고를 매입한다. 한 개당 10,000원을 매입한다. 매입하는데 우리 이제 그 미래의 사건을 우리 이제 미리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개당 얘가 이제 뭐 7,000원 이렇게도 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가 있으면 이 계약은 우리가 취소하고 다시 뭐 다른 시장 가서 사면 되잖아. 이렇게 사면 되는데 그런 계약은 그 판매하는 쪽에서는 잘 안 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리스크를 져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계약을 파기하면 얼마에 부담을 하라. 뭐 3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기할 때 부담금하고 예를 들면 요 3,000원인데 파기할 때는 막 5,000원이에요. 그러면 뭐 파기할 때 좀 더 많이 되니까 뭐 재고가 지금 떨어졌 하더라도 계약은 이제 끌고 가야 되잖아. 이런 것들 할 때 3,000원 이런 게 이제 손실부담을 내가 하는 거죠. 손실부담. 이 재고의 가치가 떨어진 부담을 내가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손실부담 계약입니다. 그래서 손실부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물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이런 것들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옛날 IFRS 기준에서는 뭐 이런 거 인식 안 하고 그냥 갔었는데 현재는 미리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차피 돈은 10,000원 나가니까. 예전 IFRS 들어올 때는 그 예전에 돈 나갈 때 실제로 결제할 때 그 이 자체가 재고 금액이 이제 10,000원으로 됐던 거예요. 예전 기준서에는. 근데 이 IFRS 기준서는 이제 7,000원 있는 거고 이런 부채로 있는 거죠. 실제로 현금으로 똑같지만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진 거죠. 여기 보시면 뭐가 달라지면 수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회사 CEO, CF들은 이제 회사의 경영진들은 이제 수탁 책임이 있잖아요. 수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제 경영 평가를 정확히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1,000원하고 7,000원인 거는 이 사람들이 그 계약할 때 예상이 좀 잘 못한 거잖아요. 상황 판단을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예전 기준서는 뭐 그걸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IFRS 기준서가 어떤 취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현금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 관계 없는데 IFRS가 뭐 복잡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 IFRS 기준서 자체는 회사 내부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기준서가 아니라 외부 투자자, 외부 잠재적 이용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실제 그 대상으로 해서 기준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현재 경영진이 잘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또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서가 그런 취지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 손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는 관련된 현재물을 충당부치로 인식하고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거고 손실부담을 계약사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거기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효율을 추구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이거 풀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할 때하고 그 손실 부담을 내가 인식하는 거고 초과하는 계약 이런 걸 요게 초과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얘기하는 거. 좀 말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번역을 좀 그래서 좀 몰라도. 그래서 손실 부담 계약에 대한 충당부치 인식하기 전에 해당 손실 부담 계약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산에서 생긴 손상 차손을 먼저 인식한다. 이 얘기 뭐냐면 떨어졌잖아요. 떨어졌기 때문에 이 자산이 아까 미래영업 손실에 좀 다른 게 얘 자체는 자산이 떨어졌잖아. 자산 가격이 10,000원을 예상했는데 7,000원이 된 거잖아. 그러면 이 관련된 자산이 내 재고 자산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으면 그러면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 생긴 손상 차손을 먼저 인식. 내 재고 자산의 손상 차손을 먼저 인식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도 아무 처리를 안 했었는데 따로 손실부담 계획은 따로 충당부채로 인식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손상차손도 인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약간 임팩이 좀 큰 거죠. 그 다음 구조조정은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잘 나오지 않고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는 뭐 1차 정도에는 나올 가능성이 좀 일단 이렇게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1차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수험 목적이 뭐냐면 보편타당하고 실무에서 잘 일어나는 것도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구조조정이라는 것들은 뭐 이벤트, 그러니까 특이한 이벤트, 예외적 이벤트 이런 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뭐 이거는 굳이 뭐 구조조정이 앞으로 크게 예상된다? 그 전년도에 뭐 이때나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실제 아까 제가 한 11개 정도 실제 이제 우리 정리지 쪽에서 사례가 있는데 CP 회계사 문제는 대부분 이 사례 갖고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이 사례 2A, 3, 5A, 5B, 6, 10, 11B는 실제로 기출된 사례를 제가 이제 적어드리는 거고 이 사례를 그대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사례를 조금 꼬아서 조금 추가하거나 변경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례를 숙지하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개념 설명 갖고는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에서 딱 보면 이 문제를 약간 잘못 풀 수 가능성이 꽤 높아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사례를 숙지하시고 문제를 풀면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사, 간평사, 회계사에 거의 매년 거의 한 문제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어렵지 않은 분야에 다른 파트에 비해서 어렵지 않고 근데 기준서도 내용이 좀 얇아요. 기준서 적용 시간 다 해봤자 56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56페이지 정도의 시간 투자를 한 문제 맞추면 상당히 개꿀이죠, 개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푸시는 게
이거는 충당물질 오버부채는 꼭 맞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